안녕하세요. 백신의 작가의 단편소설 호도 낭독해 드릴게요. 백신의 작가는 1906년 경북 영천에서 태어났습니다. 1929년 나의 어머니라는 작품으로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돼서 등단했고요. 1929년에는 일본 도쿄에 건너가서 문학과 연극을 공부하다가 1932년에 귀국했습니다. 이후에 경북 경산군 안신면 반야월의 과수원에서 기거하면서 가난한 농촌민들의 생활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복선이, 채색교, 적빈, 악부자, 빈곤 등의 작품을 썼습니다. 그녀가 남긴 작품은 총 20여 편인데요. 많은 수는 아니지만 작품 세계의 면모는 비교적 다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꺼레이에서는요, 식민지 조국을 떠나 만주와 시베리아 등지를 방황하는 실향민들의 고초를 그렸고요. 적빈에서는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민중의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그리고 유고작인 아름다운 노을에서는 나이 어린 소녀를 사랑하는 화가를 통해 여성의 애욕을 대담하게 그려내는 등 그녀의 관심은 민중의 궁핍한 삶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여성의 능동성을 금기시하는 사회적 억압을 의문시하는 데까지 다양한 문제에 걸쳐 있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편소설 호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제목 호도는 사전적으로는 풀을 바른다라는 뜻인데 명확하게 결말을 내지 않고 일시적으로 감추거나 흐지부지 덮어버리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여론을 호도하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여주인공 옥남이는 올해 29살입니다. 지금은 옥계댁으로 불리고 있죠. 참 기구한 운명의 여인입니다. 지금은 벌써 4번째 임신을 한 만삭의 상태인데요. 첫째와 둘째는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죽고 말았는데 남편인 최가에게 맞아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고, 셋째는 뱃속에 든 채 남편의 발길에 채여서 7달 만에 죽은 채로 나왔습니다. 남편 최가는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만삭의 아내를 폭행하는 아주 인간 말종입니다. 옥남이는 이제 더 이상 배고픔을 참을 수가 없어서 김문서가 경영하는 농장으로 일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문서는요, 과거에 상처를 하고 옥남이에게 청혼을 한 일이 있었어요.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옥남이가 보기 좋게 거절을 했었죠. 그러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 김문서의 농장으로 일을 하러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참고 또 참았지만은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해산이 임박했는데 먹을 것은 없고 남편 최가는 집안에 단 하나 남은 솥을 들고 나간 지 사흘째 소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옥남이와 태중의 아이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낭독을 직접 들으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에 이미 백신의 작가의 작품이 많이 올라가 있죠. 재생 목록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본 동영상 설명란에도 링크 걸어 놓았습니다. 가난을 모티브로 한 백신의 작가의 적빈,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꼭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소설 내용 중에 남편이라는 작자가 하나 남은 솥을 빼갔다는 내용이 나오죠. 이 관련해서 김유정 작가의 정분 함께 추천드립니다. 아울러서 최만식 작가의 생명이라는 단편 소설도 비교하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백신의 작가의 적빈, 김유정 작가의 정분, 최만식 작가의 생명,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백신의 작가의 단편소설 호도 낭독해드립니다. 니까지 거쯤이야 단주먹이야. 단주먹에 박살이 나고 말고. 이년아, 어서 내놔. 이것이? 글쎄 이년아. 이년이 귓구멍에다 뭘 박았나? 글쎄 이거사 돈 50전만 내놓으라고. 50전 없어?
그럼 20점만이라도 내놔. 아이고, 이거 당장에 배때기를 푹 찔러 간을 빼어 지근지근 씹어 넣으련 돈 10전이라도 내놔 그럼. 응? 이거 사. 인연이 그래도 벼락을 맞지 않아서 근질근질하구나. 돈 5전도 없는 게야? 이런 빌어먹다가 얼음판에가 자빠져 지랄병을 하다가 죽으려나. 돈 5전도 없다고 안 내놓는단 말이야? 참 이것이 에라이 목탕목탕 썰어 죽일년 같으니. 후닥닥 지끈 뚝딱 이런 법석과 함께 마누라의 몸은 뜰 한가운데로 가서 큰 대자로 벌떡 때려 누워졌다. 인연이 사람 잡아먹으려니 돈 5전이 없다고 남의 속을 이렇게 썩인단 말이지. 이러면서 연달아 박차고 밟고 두들기고 하다가 나중에는 기운이 빠졌는지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다 떨어진 노랑 장롱문을 뚝 잡아떼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의복 몇 가지를 골라잡고 밖으로 훌쩍 뛰어나와서 아직 뜰 한가운데 퍼져 누운 마누라를 손에 준 옷가지로 두서너 번 후려쳐 갈겨주고는 휙 거리로 사라져버렸다. 마누라는 죽은 것처럼 쭉 뻗고 누웠다가 이윽고 부스스 일어나 앉았다. 도둑놈. 단 한마디 뱉듯이 부르짖고 긴 한숨과 함께 일어서서 방 안으로 들어가서 흩어진 옷들을 주섬주섬하여 농안에 밀어놓고 떨어진 농문짝을 집어 농문을 막으려다가 그대로 윗목에 밀쳐놓았다. 암만 생각해도 할 수 없구나. 마누라는 천천히 걸어서 김문서의 농장으로 일거리를 찾으러 가는 길이다. 벌써 그 먼 옛날의 꿈으로 사라지고만 일이지만 그 행복스럽던 기억이 하나둘 머리에 떠오르며 며칠 전 남편에게 그렇게 얻어맞아 퍼렇게 멍이 든 뺨은 화끈하게 붉은 물을 들였다. 사람의 팔자라는 건 정말 무섭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아이고. 그녀는 자기 몸을 물어뜯고 싶을 만큼 안타까웠다. 다 인연의 잘못이지. 인연의 팔자지. 그때 그이는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내가 무슨 개지랄이 들어서 달아나기는 왜 했던고. 아이고. 길 가던 사람이 웃을 만큼 그녀는 혼자 중얼거리며 섰다가 걸어가다가 하면서 발끝을 망설였다. 그녀는 올해 29살이다. 벌써 4번째 임신으로 배는 바가지를 찬 듯이 불쑥 높았다. 첫째와 둘째는 49일 안에 죽고 말았는데 그 죽은 것도 남편인 최가에게 맞아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고 셋째는 뱃속에 든 채 발길에 채여서 7달 만에 죽어 나왔다. 이번 넷째는 웬일인지 아무리 맞고 차이고 밟히고 하여도 그대로 펄떡펄떡 저대로 잘 자라고 있다. 엄마, 나는 기어이 살아서 나가겠어. 그래서 엄마 원수를 갚아줄게. 라고나 하듯이 좀처럼 낙태가 되질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김문서의 농장에라도 가서 일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된 뒤부터는 아이고, 이 원수놈의 씨야. 대체 이번은 왜 낙태도 되지 않고 남의 속에 들어붙어서 나를 부끄럽게 하노? 이렇게 배가 불러서 어떻게 그 일을 대하노? 하면서 그 옛날의 김문서를 눈앞에 그려보며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그러면 배 안에서는 너는 전생에 죄가 많아서 나를 베었단다. 내가 나가면 아버지보다 더 골탕을 먹여주겠다. 라고나 하듯이 자기의 창자를 휘어잡고 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었다. 그녀가 17살 적의 일이다. 그때 한 동네 사는 김문서가 상처를 하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다. 문서는 동네 앞 샘터에 물 길러간 그녀의 허리를 휘잡아 안으며 옥남아, 나는 네가 좋다.
너 내게 시집 와주지 않겠니? 하고 대들던 김문서였다. 아이고 머니, 놓아요. 소리를 빽지르며 물동이도 집어던지고 그대로 달아났던 그녀였다. 얘야, 너만 허락을 하면 만고 호강을 할 텐데 내가 싫은 이유가 뭐니? 김문서는 간절히도 그녀에게 사랑을 요구하였다. 아이고 더러워라. 상처한 남자한테 재취댁으로 내가 시집갈 줄 아나 배. 라고 그녀는 어디까지나 침을 뱉었었고 그녀의 부모도 암만 해도 숫계집에는 숫총각이라야 하는 생각에 끝끝내 김문서를 거절하고 지금 남편인 최가에게 시집을 보내고 만 것이었다. 가장 행복한 배필이라고 믿었던 수처녀 수총각의 이 한쌍 부부는 오래지 않아 세상에서도 드문 비렁뱅이의 처참한 생활로 떨어졌으니 최가는 알코올 중독자였었다. 그러나 김문서는 어디서 얻었는지 꽤 얌전스런 아내를 맞아서 살림도 쥐새끼 일듯 자꾸 불어서 지금은 동네 앞에다 큰 농장을 경영하며 봄철에서 가을까지는 거의 날마다 20-30명씩 일꾼을 부리게까지 벌어졌다. 그러므로 최가의 아내가 된 그녀는 아무리 굶주려도 이 농장에 일하러 갈 생각은 하지 않고 오늘까지 왔던 것이다. 아이고 더러워. 상처한 남자한테 내가 시집 갈 줄 아나 배? 하고 뿌리치던 그 일이 생각나는 까닭에 나를 좀 써주시오. 하고 김문서에게 도로 애원하기가 차마 못할 노릇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할 수 없었다. 그동안 참고 또 참아왔지만 오늘 내일도 해산이 임박하였고 남편인 최가는 단 하나 남은 솥을 들고 나간 지 사흘째 소식이 돈절하며 입에 넣을 것이라고는 찬물밖에 없으니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나으려니 하고 이렇게 김문서의 농장으로 향해 나선 것이다. 차마 못할 일이었다. 그녀는 농장 앞까지 갔다. 철망 저쪽 농장 안에서는 여러 사람이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우뚝 서서 바라보다가 가만히 그 중에 한 사람을 향하여 여보소 덕동댁 하고 불렀다. 누구야? 아, 옥계댁이요? 왜 불러요? 하고 불린 여편네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좀 할 말이 있어서. 그녀는 어물어물하며 조금 나와달라는 듯이 말끝을 흐려버렸다. 아이고, 지금 일하는 시간인데 주인이 보면 야단합니다. 할 말이 있거든 당신이 이리 오소. 덕동댁이란 여편네는 다시 허리를 굽혀 일을 계속하였다. 그녀는 공연히 입을 비축한 뒤 앞뒤를 돌아보고는 허리를 굽혀 부른 배를 감추듯 하며 멍든 뺨을 한 손으로 가리고 농장 안으로 들어갔다. 다행히 주인 김문서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얼른 덕동댁에게로 가까이 갔다. 아이고, 이제는 할 수가 없어요. 나도 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녀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아 와들와들 떨며 겨우 자기가 온 뜻을 말했다. 아유, 오늘은 틀렸는데 일 시작한 지가 벌써 언제라고. 덕동댁은 늦게 왔으니까 오늘은 일을 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그녀는 금방 눈물이 뚝 떨어질 것 같았다. 설마 그이가 봤으면 좀 늦게 온 것쯤이야 하는 생각에 살이 와락 떨리며 주인은 어디 있어요? 하고 물었다. 저기 배추밭에 서 있잖아요. 하고 덕동댁이 가리키는 쪽을 바라보며 그녀는 무의식간에 그쪽으로 다름질하여 갔다. 사람의 기척에 배추벌레 잡는 여편네들을 감독하며 서 있던 사내가 고개를 돌렸다.
그는 틀림없는 김문서였다. 옛날 자기의 허리에 매달려 애원하던 그 김문서에 틀림없었다. 넓적한 얼굴, 뚱뚱한 몸집, 쭉 째진 입. 그때 그렇게도 징그럽게 뵈던 김문서가 오늘은 왜 이다지도 그녀를 슬프게 하는 걸까? 가슴이 쿵덕하며 눈물이 주르륵 떨어졌다. 말문이 막히고 두 귀가 웽하며 얼굴이 화끈해졌다. 일하러 왔소? 저기 가서 벌레를 잡으시오. 김문서는 태연하게 밭골을 가리켰다. 아이고, 그 마누라 배를 보니 어디 일하겠는가요? 게다가 또 늦게 오고. 곁에 섰던 여편네 하나가 툭 튀어나왔다. 여편네 차림이 분명코 문서 마누라임에 틀림이 없었다. 김문서는 그녀를 예전에 자기가 무릎을 꿇던 아름답던 처녀 옥남이인 줄을 알았음인지 몰라보았음인지 싱긋이 사람 좋은 웃음을 남기고 돌아서서 저편으로 가버렸다. 이보, 당신은 늦게 온 대신에 쉬는 시간에도 쉬지 마라. 하고 문서의 마누라는 연해 남편의 뒤를 따라갔다. 그녀는 겨우 진정한 뒤 문서가 사라진 편을 잠깐 바라본 뒤 고개를 축 늘여가지고 밭고랑에 가 앉았다. 옥깨떼기 오늘 웬일이오? 일하던 여인네들은 모두 그녀와 한 동네 사는 터라 서로 인사를 건넨다. 일하러 왔지요. 그녀는 고개를 내려뜨린 채 간신히 대답하였다. 그날 아침에 냉이나물 한 주기를 소금에 찍어 먹고 왔을 뿐인 그녀는 해가 점심때 가까이 되자 등줄이 당기며 두 눈은 목구멍으로 삼키려는 듯하고 배는 배가 고파 말라붙는 것 같건만 찢어질 듯 따가우며 연해 쩡하니 울리듯 아팠다. 이마에 진땀이 흐르고 아무리 보아도 범상치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다른 일꾼들은 밥꾸러미를 안고 제각기 이곳저곳 둘러앉아서 먹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가지고 온 것이 없을 뿐 아니라 간간히 시작되는 아픔에 못 견디고 밭 한 옆 움푹진 골에 가서 엎드려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해산 기미가 분명해지자 그녀는 집으로 돌아갈 기력도 없을 뿐 아니라 그대로 돌아가면 삭전도 받지 못할 것을 생각하고 오늘 해만 참으려고 이를 악물고 손가락을 갈고리처럼 웅크려 땅을 박박 긁었다. 점심시간인 1시간 반 내내 그녀는 고랑에 엎드려서 참지 못할 일인 줄을 알면서도 그이가 고맙게도 허락해준 그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된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아픈 것이 각각이 더해지며 조수 밀듯 밀려오는 고통에 허리는 척 무너지는 듯하였다. 아이고, 암만 해도 안 되겠구나. 그녀는 속으로 부르짖고 당장에 까무러치고 그 자리에 잦아질 것 같아지며 그녀의 가물거리는 본능의 눈에 채 굵지 않은 봄무의 고랑이 비쳤다. 다음 순간에 그녀는 흙 묻은 무 한 개를 잎사귀째 마구 씹어 삼키고 있는 자기를 보았다. 에휴, 저긴 누가 무를 뽑아먹네? 누구의 말소린지가 들려왔다. 그러나 그녀는 움직이지도 않고 무꽁지, 무 잎사귀 남기지 않고 다 씹어 삼켰다. 무를 그렇게 뽑아먹으면 어째? 도둑년. 하는 소리가 그녀의 귓문 앞까지 갔을 때에 한 생명이 이 세상에 생겨나오는 순간이었다. 배추 고랑이 엎드린 그녀의 속옷가랑이에 낀 새 생명은 연해 고함을 치고 있었다. 밭 가운데서 어린아이를 순산한 것은 좋은 일이라고 문서는 그녀를 잘 단속하게 하면서 쌀 한 마를 가져다 주었다. 해산한 지 8해 만에 남편 최가가 돌아왔다. 인연, 또 아이 새끼는 왜 내질러? 하며 누더기를 젖히고
아기의 다리 사이를 들여다보더니 이런 빌어먹을년 하고 벌떡 일어서서 후다닥 연거푸 마누라의 뺨따귀를 올려붙인 뒤 계집아이는 나와서 뭐한다고 재수없게 인연 이까짓 건 먹일 것 있거든 나나 먹자 소리를 빽 지르고 누더기째 아기를 발길에 감아 차 던졌다. 캑 하는 소리와 함께 벽에 가 붙었던 누더기가 방바닥에 떨어지며 그대로 고요해졌다. 아이고 머니. 마누라는 와락 누더기를 끌어안았다. 인연 죽은 지가 오래다. 최가는 한마디를 남기고 휙 나가버렸다. 그녀는 목을 놓고 울었다. 뼈가 저리게 슬펐다. 그러나 그녀가 앞으로 할 일은 단지 동네 구장에게 가서 죽었다는 말을 한 뒤 호미를 가지고 공동묘지로 아기를 안고 가서 그곳에 묻어버리는 것,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을 알았을 뿐이었다. 이날 남편 소식이 끊긴 지 열흘째 되는 날이요. 아기를 묻어버린 지도 열흘째 되는 날이다. 이날은 동네에 새로 생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상냥식을 하는 날이다. 이 상냥식에 올릴 재물을 장만하느라고 동네 여편네들이 모였다. 이 음식은 장만할 적에 맛을 본다든지 몰래 군입을 댄다든지 하면 안 되는 것이요. 아주 정결하게 재물을 올려야 하는 것이니까 모두 입을 봉해서 만드시오. 라고 구장이 선언을 내리자 여편네들은 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뒤통수에다 잡아매고 혹은 떡을 치고 혹은 고기를 굽고 혹은 나무새를 묶는 것이었다. 그녀는 나무새를 만드는 데 끼었다. 음식은 착착 장만돼 갔다. 그녀는 마지막 콩나물을 볶는 솥에 불을 넣는데 어느 사이엔지 입을 가린 수건이 턱으로 미끄러져 내렸다. 그녀는 그것도 모르고 솥뚜껑을 열고 나무를 들여다보았다. 아무리 보아도 조금 싱거울 것만 같아서 얼른 한 손가락으로 나무를 집어 입에 넣었다. 인연! 하는 소리가 어디서 나자 그녀는 깜짝 생각이 났다. 재물이니 맛도 보지 말고 입을 봉하라던 구장의 말이 번개같이 머리를 스치자 얼른 턱 아래 미끄러진 수건을 입 위로 축혀 올리려고 했다. 인연! 요망스러운 년! 재물에다가! 하는 소리가 요란해지며 몇 개의 발과 손이 그녀의 가슴으로 내리덮쳤다. 아이고 머니 옥개댁 죽겠소 하는 비명이 어느 여편네 입에서 솟아나자 일순간 잠잠해졌다. 그녀의 입을 가린 수건 사이에 콩나물 한 개가 걸려 있을 뿐 그녀는 눈을 뜬 채 영원한 침묵 속으로 사라져갔다. 백신혜 작가의 단편소설 호도 낭독해드렸는데요. 잘 감상하셨는지요? 마음이 몹시 불편해질 정도로 비극적인 이야기죠. 오프닝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난을 모티브로 한 백신혜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이 있어요. 적빈이라는 단편소설인데요. 이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소설 내용 중에 이 남편이라는 작자가 하나 남은 솥을 빼갔다는 내용이 나오죠. 이 관련해서 김유정 작가의 정분이라는 단편소설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최만식 작가의 생명, 이 작품도 비교하면서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백신혜 작가의 적빈, 김유정 작가의 정분, 최만식 작가의 생명 추천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